은행 창구에서 10년간 묵혀둔 적금을 해지하려던 저에게 젊은 직원이 조용히 쪽지를 건넸습니다. 지금 아드님과 통화하지 마세요. 이 돈 절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완전히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315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와 주십시오. 안내 방송에 저는 10년간 묵혀두었던 적금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꺼내 들고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은행 바닥에 차가운 대리석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었어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종이 냄새와 사람들의 낮은 웅성거림이 제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 같았죠. 저는 걸어가면서 가슴 속에 품고 있던 통장을 만져봤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담긴 이 작은 책자가 오늘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먹먹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들의 미래가 걸린 돈이었습니다. 비록 평생의 반려였던 남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자고 약속하며 시장 갈 돈 아껴가며 푼푼히 모은 세월이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꿈을 위해 써야 할 돈이었어요. 만기를 2달 앞두고 해지해야 하는 막대한 이자. 손실의 아쉬움보다 아들이 겪고 있을지 모를 좌절감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들은 어젯밤 전화에서도 얼마나 다급해했는지 몰라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엄마,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응원해 주셨을 거야 라고 말했었죠. 여보, 당신도 이해해 줄 거지. 우리 아들, 당신 아들이잖아.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외면해. 마음속으로 먼저 떠난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늘 아들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우리 아들은 다르다. 머리도 좋고 성격도 반듯하고 분명 큰일 할 아이다 라고 말하곤 했죠. 그런 남편이었기에 분명 오늘 제 결정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창구에 도착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10년간의 추억을 담은 적금을 보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죠. 주변에 앉아 있는 다른 고객들을 보니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온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대출 상담을 받고 있고, 누군가는 저처럼 적금을 해지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향했어요. 직원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약간 긴장한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만기 전 해지 좀 하려고요. 그런데 제 통장을 받아든 직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안타까움을 넘어선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한 경직된 표정이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적금 해지 업무는 일상적인 일인데 왜 이렇게 놀란 표정을 짓는 걸까요? 그녀는 컴퓨터 화면과 제 통장을 몇 번이나 번갈아 보더니 저를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봤죠. 그 눈빛에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닌 경고와 연민,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내 뭔가를 급하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각거리는 펜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주변이 시끄러운 은행 로비였는데도 그 작은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통장 사이에 그 쪽지를 재빨리 끼워 넣으며 최대한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전산 확인이 필요해서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통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쪽지를 펼쳐봤습니다. 쪽지를 펼쳐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가스물을 넘겼을까 싶은 젊은 직원의 떨리는 글씨체가 제 온 신경을 후벼 팠습니다. 지금 아드님과 통화하지 마세요. 이 돈 절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제발 모른 척 시간을 끌어주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요?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앉아있자 직원이 저를 보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단호한 표정이었죠. 어머님, 금액이 커서 지점장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저와 잠시 상담실로 들어가시죠.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60평생 처음 겪는 기묘하고도 불길한 순간이었어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다른 고객들의 시선이 마치 가시처럼 따갑게 느껴졌고, 제 다리는 마치 납덩이라도 달린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는 박순이, 올해 68입니다. 6개월 전 평생의 반려였던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냈어요. 남편은 폐암이었습니다. 3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저를 먼저 두고 떠났죠.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것은 외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은 평소 과묵한 성격이었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의젓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어요. 조문객들을 맞으며 밤을 새우고 슬픔에 잠긴 저를 부축하며 모든 장례의 절차를 흠잡을 데 없이 치러냈죠. 빈소에서 상주로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를 닮아 보였어요.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며느리도 친딸처럼 잘해줬어요. 제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때 죽을 끓여 먹여주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는 옆에서 등을 토닥여 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들이 이 집의 기둥이구나. 내가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구나.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지만 아들 내외의 존재는 그 슬픔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특히 며느리는 제게 딸처럼 살갑게 굴었습니다. 남편 생전에는 조금 어색했던 관계였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정말 친해졌어요. 어머니, 이제 저만 믿으세요. 제가 친딸처럼 모실게요. 며느리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저를 챙겨주는 며느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남편의 49제가 지나고 어느 날 저녁 아들 내외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죠. 어머니, 이제 아버님도 좋은 곳으로 가셨을 테니 너무 상심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남편이 요즘 어머니 기운나게 해드릴 좋은 소식 준비하고 있대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못 이기는 척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파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엄마, 사실 나 회사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해볼까 해. 아빠도 항상 내가 내 이름 걸고 하는 일을 하길 바라셨잖아. 아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다니던 회사는 대기업이었거든요. 안정적이고 월급도 좋은 직장이었는데 갑자기 사업을 한다니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확신에 차 있어 보였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다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사업 설명서였습니다. 빼곡한 숫자와 화려한 사진들, 그리고 성공 신화라는 단어들이
제 눈을 어지럽혔어요. 아들은 상권 분석까지 다 마쳤다며 마치 내일이라도 큰 돈을 벌 것처럼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엄마, 봐봐. 이 지역 유동인구가 하루에 몇 명인지 아세요? 그리고 이 브랜드의 평균 매출이 얼마인지 보세요. 1년만 하면 투자비 다 뽑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에요. 아들이 보여주는 자료들은 정말 화려했어요. 성공한 점주들의 인터뷰, 매출 그래프, 상권 분석 자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어머님, 제가 알아봤는데 이 프랜차이즈가 요즘 대세래요. 남편처럼 똑똑한 사람이 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정말 확실한 사업인 것 같아요. 아들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금이 기회야, 엄마. 강남에 목 좋은 자리가 딱 하나 나왔는데 오늘까지 계약금을 걸어야 한대.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셔. 우리가 잘 살아야 아빠도 편히 눈 감으실 거 아냐. 남편까지 들먹이는 아들의 말에 제 마음은 이미 반쯤 넘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아들의 사업을 응원해 주었을 것 같았거든요. 아들과 며느리의 완벽한 연극 앞에서 늙은 어미의 이성은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들의 말은 제 외로움과 불안감을 파고드는 달콤한 독과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저에게 아들의 성공은 남은 인생의 희망과도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도 돈이 있으면 저희가 해결하고 싶은데 집 대출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요. 어머님 적금만 있으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요. 저는 망설임 없이 10년을 묵힌 제 적금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기회가 날아간다는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 앞에서 만기 전 해지에 따른 원금 손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계약금으로 3천만 원, 그리고 초기 인테리어비로 2천만 원 정도요. 정확히 제 적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이었어요.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제 과거가 담긴 적금을 깨려고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마자 직원이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명찰에는 최유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모님, 저 유진이에요. 해성보육원 살던 최유진이요. 세상에, 내가 유진이었구나. 흐릿한 기억의 저편에서 삐쩍 마른 단발머리 소녀 하나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남편과 함께 매주 찾아가던 보육원의 아이였죠. 유난히 말이 없고 책만 읽던 아이, 하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똘똘했던 아이였어요. 그때 유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에도 혼자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곤 했어요. 처음에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공부에 대한 열망이 남달랐던 거였습니다. 그 작은 몸집에 어른 같은 생각을 가진 아이였죠.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중학생이 된 유진이가 처음으로 새 교복을 입던 날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이 사준 교복을 입고 자랑하기 바빴지만 유진이는 기증받은 낡고 큰 교복을 입고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죠. 그 교복은 정말 컸어요. 소매는 손목을 한참 지나갔고
치마는 발목까지 내려왔습니다. 유진이는 그 큰 교복을 입고 작아 보였어요. 아이들이 유진이 교복 너무 커, 옷장 같다 하며 놀려댔지만 유진이는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놀림에도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물던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 주말 남편과 함께 시장에 가 가장 좋은 옷감으로 만든 교복을 새로 사서 유진이에게 선물했어요. 유진아, 이모랑 아저씨가 주는 선물이야. 이 옷 입고 더 씩씩하게, 멋지게 자라야 한다. 교복을 받은 유진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교복을 만져보더니 갑자기 제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울던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은행원이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모님, 제가 이모님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사주신 교복, 저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세상이 다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이모님만이 제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유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감사함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학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엉엉 울 때도 이모님이 장학재단 알아봐 주셔서 저 공부할 수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죠. 성적은 좋은데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해야 할 뻔했는데 이모님이 여기저기 문의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때 일도 기억납니다. 유진이가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과 함께 이리저리 알아봤어요. 장학재단도 찾아가고 후원단체도 문의해서 결국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었죠. 그랬지. 우리 유진이가 워낙 똑똑하고 착해서 누구나 돕고 싶었을 거야. 아니에요. 이모님 아니었으면 전 지금쯤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이모님 돈인데 제가 그냥 내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모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요. 유진이는 제가 아들 사업 자금 때문에 적금을 깬다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비슷한 사기 사건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20년 전 저와의 인연이 그리고 은행원으로서의 직감이 그녀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던 겁니다. 유진이는 제가 건넨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습니다. 단순한 연민이 아닌 금융 전문가의 예리한 눈으로 서류의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유진이를 보면서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전 그 작고 여린 아이가 이제는 전문가가 되어서 저를 도우려 하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유진이는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모님, 우선 계약서 양식 자체가 좀 이상해요. 제가 이런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많이 봤는데 보통은 더 정식화된 양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마치 개인이 만든 것 같아요. 유진이가 서류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타도 몇 개 있고 회사 로고도 선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예상 수익률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보통 이런 카페 사업은 초기에는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첫 달부터 흑자가 날 것처럼 적혀 있어요. 저는 유진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아직도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설명했는데 설마 거짓말이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이상한 건 이 송금 계좌예요.
계좌가 뭐가? 보통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계약금은 안전하게 회사 명의의 법인 계좌나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남는 가상 계좌로 받아요. 그런데 여기 송금하라는 계좌는 그냥 개인 계좌인데요. 유진이가 계약서의 계좌 번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예금주 이름도 처음 보는 사람 이름이고요. 김모 씨라는 분인데 이 프랜차이즈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름이에요. 유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래예요. 정상적인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 문제가 생겨도 돈을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아주 희박해져요. 개인 계좌로 돈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전문가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개인 계좌라니.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주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아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유진이의 말을 들으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업을 모른다고 해도 이렇게 중요한 계약금을 개인 계좌로 보내는 게 말이 되나요? 제 무지함이,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설마 나를 속였을 리가. 우리 아들은 미국 명문대까지 나온 애야. 똑똑한 애라고.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는 제게 유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도 그러길 바래요. 하지만 요즘은 자식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식을 사칭해서 부모님 돈을 빼가는 범죄가 정말 많아요. 특히 부모님이 홀로 되신 경우에는 더 위험해요. 외로움과 불안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유진이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비슷한 사건을 막았어요. 아들이 의사라며 병원 개업 자금 때문에 집 담보로 대출받으셨다가 길거리에 나앉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알고 보니 아들은 의사가 아니라 상습 도박꾼이었죠. 빚 때문에 부모님을 속인 거였어요. 그런 일이, 네, 정말 많아요. 이모님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범죄들이요. 그래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큰 돈이 오가는 일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해요. 이건 이모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혹시라도 아드님이 속고 있는 거라면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유진이는 제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이모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딱 한 번만 확인해 봐요. 이 계약서에 적힌 번호 말고 제가 인터넷으로 찾은 진짜 본사 번호로 전화 한 통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드님이 계약을 진행 중인지 확인해 보자고요. 만약 정말 계약을 진행 중이라면 저도 사과드리고 바로 돈을 송금해 드릴게요. 유진이의 단호하면서도 진심 어린 설득에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발, 제발 모든 것이 나의 오해이기를, 유진이의 기우이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유진이는 능숙하게 인터넷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대표 번호를 확인한 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들리는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똑똑똑 하는 연결음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쳐서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기를.
제발 내 아들이 사기꾸러기가 아니기를. 제발 유진이가 잘못 생각한 거이기를. 저는 마른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차분한 여직원의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려 퍼졌어요. 네, 카페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또렷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정말 큰 회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진이가 저와 눈을 맞추고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맹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진석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계약 보증금을 입금하기로 한 예비 점주님이 계신가요? 수화기 너머의 직원은 잠시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타다다닥 하는 키보드 소리가 상담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조차 제게는 심판의 북소리처럼 들렸어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몇 초가 지났는데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유진이도 제 손을 다시 잡아주며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직원이 대답했어요. 이진석 님이요? 죄송한데 저희 예비 가맹점주 명단에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저희는 가맹의향서를 먼저 제출하셔야 상담이 진행되는 시스템인데 그런 서류가 접수된 기록 자체가 없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진이가 마지막 확인을 위해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오늘 마감되는 보증금 계약 건이 있나요? 강남 쪽 매장으로요. 아니요. 현재 강남 지역에서 오늘 마감되는 계약 건은 없습니다. 저희는 보통 계약 진행 기간이 최소 2주 정도는 걸리거든요. 상권 분석도 해야 하고 서류 검토도 시간이 필요해서요. 직원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계약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셨나요? 네, 그렇다고 했는데요. 그럼 100% 사기예요. 저희는 절대 개인 계좌로는 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자금 흐름의 투명성과 회계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법인 명의의 지정 계좌로만 받고 있어요. 이는 본사의 철칙입니다. 직원의 대답은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저희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 사건에 연루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요즘 정말 많거든요. 괜찮으시면 저희 법무팀으로 연결해 드릴까요? 그리고 꼭 경찰에 신고하세요. 빨리 신고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사기.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번쩍이는 사업 설명서, 붉은 도장이 찍힌 계약서, 며느리의 격려, 그리고 다급했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나를 속이기 위한 완벽한 연극이었단 말인가요? 귓가에서 윙하는 이명이 들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감정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어요. 온몸의 뼈마디가 전부 어긋나는 듯한 물리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싶었지만 유진이가 제 어깨를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단단한 손길이 무너지려는 저를 간신히 붙들고 있었어요. 이모님, 정신 차리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모님, 정신 차리셔야 해요. 지금 우실 때가 아니에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유진이의 외침에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보다 더 큰 배신감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죠. 정신 차려야 한다.
내 아들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한다. 유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모님, 지금 아드님께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저도 옆에서 들어볼게요. 만약 정말 오해라면 다행이고, 만약 아니라면 이모님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입술을 깨물고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스피커폰이었어요. 유진이는 제게 눈짓으로 최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화가 몇 번 울리더니 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돈 보냈어.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급했습니다. 조급함이 목소리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아들, 나야. 은행인데 송금하려니까 은행원이 자꾸 뭘 물어보네. 계좌 예금주 이름이 회사 이름이 아닌데 괜찮은 거냐고. 이거 그냥 보내도 되는 거 맞지? 아, 엄마, 뭘 그런 걸 다 신경 써. 그냥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요즘 다 그래. 바빠 죽겠는데 빨리 좀 보내줘. 시간이 없다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극도로 날카롭고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차분하던 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해하고 있었어요. 아들아, 그런데 이 회사가 정말 믿을 만한 거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인데. 엄마, 지금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를 믿지 못해? 내가 언제 엄마 속인 적 있어? 빨리 보내기만 하면 돼. 제가 마지막으로 떠보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내가 본사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까.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들이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뭐,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거긴 바빠서 전화 연결도 안 될 거야. 그냥 내 말 듣고 빨리 돈만 보내. 시간이 없단 말이야. 엄마가 왜 이래? 이성을 잃고 다급하게 소리치는 아들의 모습. 평소에 차분하고 논리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히려 뭔가에 쫓기는 범죄자 같았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차갑게 말했습니다. 진서가 방금 본사에 전화했단다. 네 이름은 명단에 없다고 하더구나. 오늘 마감되는 계약도 없다고 하고 개인 계좌로는 돈도 안 받는다고 하고 진서가 대체 누구한테 내 아비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이 돈을 보내려고 한 거니? 솔직하게 말해. 이게 마지막 기회야. 소화기 너머로 기나긴 침묵이 흘렀어요.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쫓기고 있는 짐승의 숨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진서가, 사실 나, 회사, 6개월 전에 잘렸어. 동료한테 고수익 투자라며 사기당해서 빚까지 지고, 그동안 생활비 때문에 사채를 썼는데, 오늘까지 못 갚으면, 나 정말 큰일 나.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아들의 자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직, 투자 사기, 거짓말, 그리고 사채. 우리 아들이 이런 나라까지 떨어졌다니요. 아들은 저를 도박판의 마지막 판돈처럼 이용하려 했던 거였어요. 며느리도 알고 있는 거냐? 응. 미안해. 미안해. 며느리까지. 두 사람이 함께 짜고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낯설고 무섭게 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와. 가서 얘기하자.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쑥하던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늘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은 빠졌고 얼굴에는 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심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손톱은 물어뜯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초라해 보였어요. 아들은 자신이 당한 투자 사기부터 시작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채 빚, 그리고 실직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어 거짓말을 하게 된 과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아들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처음에는 정말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했어. 동료가 소개해 준 건데 그 사람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믿고 퇴직금 전부를 넣었는데 아들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 사기였어. 퇴직금 3천만 원 다 날리고 거기다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그것도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빚만 5천만 원이 남은 거야. 그래서 사채를? 응.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그래서 사채를. 처음에는 잠깐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계속 늘어났어. 아들의 이야기는 안타까웠지만 동정심이 들지는 않았어요. 어떤 이유로도 자식이 부모를 기만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특히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했는지 아들이 모를 리 없는데 그런 저의 약점을 이용했다는 것이 더욱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경찰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 피를 나눈 자식인데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아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무력한 엄마도 아니었죠. 저는 제 방에서 남편의 유서와 제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금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아들 앞에서 차용증을 꺼내 놓았습니다. 네 빚은 내가 갚아주겠다. 하지만 이건 공짜가 아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거다. 그리고 넌 오늘부터 이 집의 세입자다. 내가 진 빚을 모두 갚고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 넌 내 아들이 아니라 이 집의 빚쟁이야. 아들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습니다. 우선 이 차용증에 내가 나에게 빌리는 돈 전액을 적고 지장을 찍어라. 이자는 은행 금리로 하겠다. 그리고 내 명의로 된 모든 통장과 카드는 나에게 맡긴다. 내가 매달 너에게 교통비와 식비로 쓸 최소한의 용돈만 줄 것이다. 신용불량자처럼 살라는 뜻이다. 저는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말했어요.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상담을 받고 일자리를 알아봐라. 공사장이든 식당이든 가리지 말고 돈을 벌어. 내가 매주 어떻게 돈을 벌고 썼는지 가계부를 작성해서 나에게 검사받아야 한다. 아들이 엄마 하고 말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길 시에는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줄 알아라. 그리고 며느리한테도 똑같이 말해라.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라 공범이라고. 이것이 제가 어미로서 아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물에 빠진 자식을 구해는 주되 스스로 헤엄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가 내민 각서에 떨리는 손으로 지장을 찍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이것이 제가 아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믿었어요. 아들은 다음 날부터 정말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사무직만 해온 아들이 육체 노동을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매주 주말 아들은 땀에 전 작업복을 입고 돌아와 제게 꼬깃꼬깃한 가계부를 내밀었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어요. 처음 일주일에는 허리가 아프다고 끙끙 앓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이 차려주는 저녁을 먹고 가계부를 확인한 뒤 돌려보냈어요. 우리의 대화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아주 조금씩 변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의 어깨는 더 넓어졌고 표정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예전의 허영심이나 자만심은 사라지고 현실을 직시하는 눈빛으로 변해갔어요. 한편 며느리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고생스러운 생활을 함께하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겁니다. 아들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유진이는 이제 제게 딸이나 다름없습니다.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 함께 밥을 먹고 엄마라고 부르며 적적한 집안에 웃음꽃을 피워주는 진짜 가족이 되었죠. 유진이는 제가 아들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항상 걱정해 주었어요. 이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드님도 분명 정신 차리고 달라지실 거예요. 유진이의 말처럼 아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제 적금 통장은 그날 해지되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그 돈으로 유진이의 도움을 받아 동네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금융교실을 열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며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돕는 일에 남은 인생을 바치기로 했어요. 첫 강의를 준비할 때 유진이가 여러 자료를 만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의 경험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몰라요. 이모님이 겪은 일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강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가족 사칭 사기 등 정말 다양한 금융 범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대부분 저처럼 선량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첫 강의 날 강의실에는 2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이셨어요. 모두들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한숨을 쉬시기도 했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주변에서 그런 일을 겪은 분들을 보셨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강의실 뒤편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아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와서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강의를 끝까지 듣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강의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제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속았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제 말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큰돈이 움직이는 일에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서도 꼼꼼히 보시고 이상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자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도 딸한테 당할 뻔했어요. 딸이 가게 보증금을 보태달라는데 어떡 하면 좋으냐며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강의 듣고 보니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유진이에게 배운 대로 법인 계좌를 확인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제 손을 꽉 잡아주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 모습을 아들은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앉아서 저와 할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더라고요. 모두가 떠난 뒤 아들은 제게 다가와 말없이 강의실의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평소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말없이 청소를 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어요. 그리고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그리고 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가 들어있었죠. 카네이션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지만 저는 참았어요. 아직은 감정적으로 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허세나 변명이 없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강에 들어봤어. 엄마가 그런 큰일을 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카네이션을 받아들였습니다. 아직 아들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언젠가 아들이 모든 빚을 갚고 제 앞에 떳떳하게 서는 날, 그때는 다시 예전처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아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작은 건설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정직원으로 채용된 거였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적었지만 아들은 만족해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조금 더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아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자만심 대신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고생을 통해 사람이 바뀐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도 아들의 변화를 보고 기뻐했어요. 처음 은행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이모님의 교육이 효과가 있었나 봐요. 남편이 남긴 적금 통장은 이제 제 이름이 아닌 제2의 인생을 시작한 박순희의 희망 통장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금융교육을 하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일에 쓰고 있어요. 저는 오늘도 그 희망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 강단에 섭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제 강의에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오세요. 입소문을 통해서 알게 된 분들도 많고 실제로 사기를 당할 뻔하다가 제 강의를 들었던 기억 때문에 피해를 막았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아픔이 다른 분들의 행복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제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사기를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문제만큼은 냉정하게 확인하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랑한다면 의심하세요. 믿는다면 확인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요. 감사합니다.